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스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어서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세 번째 권, 이게 마지막 권입니다. 이걸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잭 캠필트와 마크 빅터 한센이 지었고요. 류시와 시인님께서 옮겨주셨습니다. 이 책 참 재밌죠? 재밌는 책인데요. 이번 주에도 저의 감상 위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96년, 97년에 나왔네요. 꽤 오래됐죠? 책이 20년 넘게 된 책이네요. 네, 마케팅을 정말 잘한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9쪽에 보면 독자에게 전하는 말, 신은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저자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받아서 편집을 해서 이 책을 만든 거죠. 편집을 잘했습니다. 주제별로 또 나눠져 있어요. 이 책에는 사랑을 위하여, 삶을 위하여, 배움을 위하여, 이렇게 3개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랑, 삶, 배움, 이렇게 주제별로 이야기가 묶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11쪽에 보면 이런 인용문이 있어요. 준이족 인디언이 자신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열심히 받아 적고 있는 한 인류학자에게 물었다. 당신은 내가 이야기를 할 때 그것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는 거요? 아니면 단순히 받아 적기만 하는 거요? 이런 얘기죠. 그리고 바로 아래에 또 인용문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우리의 경험으로부터는 어떤 것도 배우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경험에 대한 명상으로부터 배울 뿐이다. 그게 잘 음미하라는 거죠. 단순히 이야기를 정보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알아두는 게 아니라 이야기의 의미를 자기화시켜라, 이런 거겠죠. 12쪽에 보면 우리가 처음 이 이야기들을 발견했을 때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그 끝부분에 반드시 도덕적인 교훈이나 지침이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는 그것들 대부분을 걷어내고 그 대신 이야기만 남게 했다. 당신이 그 이야기들로부터 당신 자신의 의미들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런 거죠. 그죠. 보통 이야기에 자꾸 이제 주석을 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교훈을 끄집어내려고 한다든지 어떤 지침이나 뭔가 그런 걸 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죠. 그런 게 오히려 사족이다. 스스로 자기가 그 이야기에서 의미를 발견하면 된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또 인용문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자가 불평을 했다. 당신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만 할 뿐 그것들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말씀해주지 않으시는군요. 스승이 대답했다. 만일 누군가 너한테 과일을 주면서 너를 위한답시고 모두 입으로 씹어서 준다면 넌 그걸 좋아하겠느냐? 그죠? 그래서 의미는 스스로 찾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한번 책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보면서 한번 나눠보죠. 16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한 여성이 뺨에 암세포가 번지고 있어서 수술을 받았대요. 입이 삐뚤어진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하는 말이, 난 그 모습이 좋은데 뭘, 아주 귀여워 보인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저씨는 이 아내에게 입을 맞추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그는 비뚤어진 아내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기 위해 잔뜩 비뚤어진 입을 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아직도 입맞춤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참 훈훈하죠? 그 사람의 외향이 어떻게 되든 내가 그 사람이 좀 상처받거나 실망하거나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모습도 아름다워 보인다고, 귀여워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삐뚤어진 입에 삐뚤어진 입으로 입을 맞춘다. 참 훈훈한, 이게 사랑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건 이제 비밀 약속이라는 파트인데, 이거는 자기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소방관이었대요. 소방관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코카콜라가 10센트였대요. 10센트짜리 코카콜라를 뽑아 먹는 게 이 아이의 재미였다. 그래서 이 아이는 틈만 나면 아빠한테 코카콜라 그 뽑아 먹게 10센트만 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때마다 줬죠, 10센트를. 근데 아들이 신이 나서 자기 친구들도 데려오고 친구들한테도 10센트를 줬어요. 늘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 아빠한테 잔소리하는 걸 들은 거죠. 그 돈은 당신이 점심 사드실 돈이었잖아요. 우리가 돈 여유가 없다는 걸 아이들에게도 일깨워줘야 해요. 당신이 자꾸만 점심을 굶으면 어떡해요. 이거를 아들이 우연히 엿들은 거예요. 이 철없는 아들은 그때 당시 이제 코카콜라 병뚜껑 뒷면에 보면 바닥에 그 안에 뭐 사진 같은 게 있어서 몇 개를 모으면 뭘 주나 봐요. 경품 같은 걸. 그래서 열심히 콜라도 먹고 병뚜껑도 모았던 거죠, 이 애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얘가 크게 각성을 합니다, 이 아이가. 각성을 해서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됐어요. 그때 당시 아빠는 할아버지가 됐겠죠? 할아버지가 됐는데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려서 이제 죽음이 거의 다가오고 있는 시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트럭을 되게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자기 트럭을 사러 간다고 얘기하고 할아버지한테 같이 가자 그래요. 트럭을 둘러보다가 할아버지가 이 트럭 참, 이 갈색 트럭 참 예쁘게 생겼다, 이거 한번 시승해볼까? 이거 시승했죠. 어차피 사지도 않는 건데 시승해보자. 아버지가 나의 갈색 트럭이라고까지 말했던 그런 트럭이에요. 근데 다음날 와가지고 이제 그 트럭을 이제 갈색 트럭 말고 좀 더 작은 트럭을 샀다고 아들은 말하고 그 트럭을 가지러 같이 갔는데 결국 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갈색 트럭을 선물한 거죠. 그렇게 이제 할아버지는 신이 났겠죠. 신이 났는데 재밌는 게 드라이브 이제 하면서 핸들 중앙에 박혀있는 코카콜라 병뚜껑이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아버지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알고 있죠. 그거는 자기 어렸을 적의 그 추억이라는 거. 이런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훈훈하죠. 이게 또 이 책의 미덕은 여기 있는 이야기들이 다 실화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더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7쪽. 어떤 아주머니가 해변에 갔어요. 이 아주머니가 상처와 아픔이 있었나 봐요. 해변에 가서 좀 바다도 보고 좀 리프레시 할 겸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명랑한 아이를 만난 거죠. 이 아이는 이 아줌마가 아이한테 물었어요. 근데 뭘 만들고 있는 거니? 나도 잘 몰라요. 난 그냥 모래가 손바닥에 닿는 걸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삑삑 도요새 한 마리가 근처를 날아가요. 그 아이가 말하죠. 저 새는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엄마가 그랬는데 삑삑 도요새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대요. 이 아이의 이름은 윈디? 자기 이름을 윈디라 그러는데 원래 웬디인데 그 아이가 어리니까 윈디라고 발음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 부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해변에 올 때마다 만나요, 아줌마는. 만나는데 어느 날 또 아이를 만나서 아이는 뭐 신이 났죠. 근데 이 아줌마는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기분이 안 좋은지 아이는 모르겠죠. 미안한 말이지만 난 오늘 혼자 있고 싶구나. 아이한테 아줌마가 얘기를 하죠. 왜요? 물으니까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오늘은 행복하지 않은 날이네요. 애가 말하죠. 그러니까 그래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어. 언제나 행복하지 않았어. 넌 저리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한 달여쯤 지나서 다시 그 해변에 갔어요. 근데 그 아이의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가 말하죠. 그 애는 지금 백혈병에 걸렸고 애가 너무 아파서 해변을 좋아했는데 해변에 와서 요양하러 왔다. 행복한 날들을 많이 가졌는데 지난 몇 주간 급격히 상태가 나빠지더니 그만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아줌마는 충격을 받아요. 근데 피터슨 아줌마에게 하면서 이 아이가 윈디가 선물을 남겨요. 그게 뭐냐면 갈색 새 한 마리가 그려진 그림이었죠. 이런 글씨가 써 있습니다. 삑삑 도요새가 당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이야기. 이걸 보고 아줌마가 이제 슬퍼하니까 기쁨을 주고 싶었다, 아이가. 그래서 엄마와 아줌마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가슴이 짠하죠. 짠하고요. 그리고 35쪽에는 어떤 대회가 열렸대요. 남을 가장 잘 생각할 줄 아는 아이를 뽑는 대회였대요. 근데 그 대회에서 어떤 아이는 어떤 노인이 있는데 노인이 우는 것을 보고 노인의 무릎에 앉아 있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엄마가 노인한테 무슨 말 했냐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답을 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할아버지가 우는 걸 도와드렸어요. 자, 이 아이가 우승을 했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남을 생각하는 아이. 참 훈훈하죠? 그리고 36쪽에는 전화 안내원 얘기가 나와요. 예전에는 핸드폰이 없고 그냥 집 전화 쓰던 시절에는 전화 안내원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걸 이제 꼬마 아이가 수화기 속에 요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안내원하고 불러서 손가락을 다쳤어요. 엉엉 하면 엄마가 집에 안 계시니 집에 나밖에 없어요. 피가 나니? 아니요. 망치로 손가락을 때렸어요. 집에 얼음통이 있니? 얼음 한 조각을 대고 있으렴.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던 거죠. 애완용 카나리아 새가 죽었을 때도 안내원을 불러서 대화를 하고 이 안내원은 폴, 노래 부를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폴을 위로해 줬던 거죠. 그리고 안내원한테 또 전화해서 붙이다를 어떻게 써요? 물어보죠. 벽에 붙이는 걸 말하니 아니면 편지에 붙이는 걸 말하니 하면서 알려줘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안내원하고 수없이 많이 통화를 했나 봐요, 이 아이는. 그리고 세월이 흘렀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안내원하고 다시 통화를 해요. 기적처럼. 안내원입니다. 하니까 이 어른이 된 아이가 말을 하죠. 미안하지만 붙이다를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 주시겠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있었다. 그런 다음 부드러운 대답이 흘러나왔다. 지금쯤은 손가락이 다 나았겠지? 난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아직도 옛날의 당신이군요. 그 시절에 당신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아마 당신은 모르셨을 거예요.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 시절에 네가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넌 아마 몰랐을 거다. 내게는 아이가 없었지. 그래서 난 언제나 네가 전화해 주기를 기다렸단다. 내 얘기가 참 바보처럼 들리지? 너무너무 감동적이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셀리라는 안내원 아줌마는 세상을 떠요. 그 이후로. 근데 이 아줌마가 돌아가시면서 쪽지를 남겨주죠. 메시지를. 어떤 거였냐면 빌리아드가 전화를 하면 이렇게 전해주세요. 나는 아직도 노래 부를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믿는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고 아줌마는 죽었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이죠.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44쪽. 이 로라라는 아이는 앞을 못 보는 좀 맹인? 장님이에요. 이 아이가 이제 마술사를 만난 거죠. 마술사를 가족들하고 같이 만났어요. 근데 마술사가 마술을 보여주겠다고. 이제 소녀한테 내가 지금 이 카드를 든 이 카드 색깔이 무슨 색인지 맞춰봐라. 빨간색과 검은색 중 어떤 거 같니? 아이가 장님 소녀가 맞추죠. 검은색이요. 빨간색일까 검은색일까 빨간색이요. 뭐 이런 식으로 다 맞췄던 거예요. 거의 한 6번, 7번을 다 맞췄던 거죠. 이건 매직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들한테 이 로라라는 아이는 영웅이 된 거죠. 계속 이제 엄청 기뻤겠죠. 근데 이거 어떻게 이 아이는 맞출 수 있었냐면 이 마술사 아저씨가 그 테이블 밑으로 발을 이렇게 딱딱 건드려서 소통했던 거죠. 검은색 아니면 빨간색일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테이블 아래로 로라의 발을 건드렸다. 빨간색을 말할 때는 한 번, 검은색을 말할 때는 2번을 건드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로라는 다 맞출 수 있었다. 그래. 이게 이제 참, 로라 자신에게도 큰 감동이었고,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됐을 거예요. 훈훈하죠. 이 책에는 3권에는 훈훈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50쪽에 또 엘리노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 할머니가 치매가 왔는데 손녀딸의 기억을 못하죠.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하죠. 기억하냐고? 분명히 기억하지. 넌 나한테 아이스크림을 갖다 준 아이야. 그리고 사랑. 그래, 난 사랑을 기억하지. 다른 건 기억 못해도 사랑은 기억한다. 주말마다 꼭 할머니에게 아이스크림을 갖다 드리겠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할머니를 껴안아 드릴 거예요. 아이가 엘리노가 이렇게 말하죠. 결국 중요한 것은 그것이다.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보다 사랑을 기억하는 것. 감동적이죠? 치매에 걸리면은 기억을 다 잃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까먹을 수도 있고 사람을 까먹을 수도 있지만 사랑을 기억한다는 거. 다르게 말하면 우정을 기억한다는 거.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거. 그게 더 본질적인 것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한 어린 소년이 할머니와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 말없이 식사를 했죠. 할머니도 웃으면서 식사를 하고요.
이 소년이 엄마한테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엄마도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여태껏 본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가졌다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 이토 아들한테 얘기를 해요. 나는 오늘 공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초콜릿을 먹었단다. 너도 아니? 그분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더구나.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본 거죠. 소년도 할머니도.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58쪽.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걸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까지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그 서랍장 얘기인데, 필기 도구를 남편이 아내한테 필기 도구를 선물했어요. 일본의 연필 상자, 일본식 소형 서랍장, 경첩이 달린 예쁜 서랍장이었다. 근데 이 서랍장을 어느 그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사가 아니라 여행을 갔는데, 여행 간 곳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그 파티에 초대한 거죠. 파티에 초대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우울증에 걸렸던 거죠. 유아 돌연사 증후군에 걸렸던 거예요. 그 아줌마의 아이가 죽었던 거죠. 석 달 전에 아이를 낳았는데 나흘 뒤에 아이가 요람해서 죽어 있었대요. 이게 유아 돌연사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아무 조짐도 없고 아무 원인도 없고 아무런 치료법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아이가 돌연사했으니 아줌마가 충격을 받아서 우울증에 걸린 거죠. 그래서 우울증을 좀 낫게 하려고 그때부터 집을 떠나서 이 아저씨는 여행을 했던 거예요. 이 얘기를 다 들은 거죠. 아까 그 일본식 서랍장을 갖고 있는 그 부부가. 그래서 이 아줌마는 이 자식을 잃은 이 아줌마에게 이 서랍장을 선물해야겠다. 왜냐면 이 필기함을 봤을 때, 셀리가 그 필기함을 처음 봤을 때를 잊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돌아왔던 것을 당신도 목격했을 거예요. 만일 그녀가 그 상자를 곁에 두고 있으면 그것을 볼 때마다 그녀를 사로잡고 있는 우울증이 조금씩 벗겨져 마침내 완전히 치료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난 생각했어요. 당신도 알듯이 꺼져가는 불씨에 훅 하고 바람을 불어주면 불꽃이 살아나고 다시 몇 차례 더 불어주면 마침내 큰 불꽃이 되어 활활 타오르기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서랍장을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선물했다. 그리고 이제 몇 해가 흘렀죠?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가 왔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 일본식 서랍장 필기함 덕분에 그 단순한 성과 절묘한 장인 정신이 한 줄기 빛처럼 저의 우울한 마음속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우아함과 아름다움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놀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제가 병에 걸리기 시작한 이후 최초로 쇼핑을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출을 하고 펜과 잉크와 종이들을 사러 다니고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시 시를 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도서관으로 가서 일본의 미술과 전통 예술에 대한 책들을 읽어갔습니다. 그 필기함에 대해, 일본 목각품의 특별한 기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금세기 초에 일본으로 이주한 영국 문헌학자
라프카디오 허른의 작업에 매료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 공부하고 했던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박물관에 가서 일본의 예술과 문화에 대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박물관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새로운 취미, 박물관 일, 집안의 허드렛 일 사이에서 너무 바쁘고 너무 흥분이 되어 우울증에 빠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 무렵 저는 과거의 행복을 되찾았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편지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때 저는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필기함 하나가, 작은 호의 하나가 죽어가던 사람을 살렸죠. 아이 잃은 엄마의 그 우울증, 한없는 우울증으로부터 건져낸 거예요. 놀랍죠. 이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뒷밤에 눈물이 흥건히 흘러내렸다. 이런 식으로 아줌마가 고백을 합니다. 이런 호의, 친절이 누군가 이제 슬픔에 시달리고 있거나 우울증에 있다면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도 그 사람을 어쩌면 살릴 수도 있겠다. 이런 계기가, 그 서랍장이 너무 좋아서 갖고 놀다가 결국 외출도 하게 되고, 또 관련된 박물관도 가고, 박물관에서 또 일자리도 얻었잖아요. 대단하죠? 이 서랍장 하나가 사람을 진짜 살렸죠. 직업까지 갖게 하고. 대단하다. 나도 이런 작은 호의나 친절을 베풀어야겠다. 아니면 제 스스로가 어떤 우울에 빠졌을 때 이런 몰입할 거리를, 누구나 이제 살면서 예상치 못한 충격이나 아픔, 상처를 겪을 수 있는데, 이런 몰입할 거리를 찾는다면 그런 우울과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이게 참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어떤 한 사람이 감옥에 이제 갇혔는데, 간수 아저씨가 그분한테 잘해준 거죠. 잘해줘서 참 좋았다. 다른 그 간수 아저씨가 참 좋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한 노인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강을 못 건너고 있는데, 다른 그 말 탄 사람들은 다 보내고 마지막에 오는 사람을 눈여겨봐서 태워달라 그런 거죠. 근데 왜, 만일 내가 거절했다면 당신은 그곳에 남겨졌을 거 아닙니까? 왜 맨 마지막에 오는 나에게 말을 태워달라고 부탁했습니까? 물으니까 노인이, 당신의 눈을 보았을 때 나는 그곳에 친절과 자비심이 비친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공경에 처한 나를 도와주리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감동받은 이 아저씨는 앞으로도 내 자신의 생각에 열중하느라 다른 사람들의 불행한 처지를 망각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의 눈에는 자기 처지가 안 보였다는 거죠. 노인이 안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마지막에 오는 사람만은 친절과 자비심이 눈 속에 비치더라. 그래서 도움을 청했더라. 이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 미국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었던 거죠. 토마스 제퍼슨은 말을 몰고 백악관으로 돌아갔다. 이게 진짠지 실화인지 전설인지 민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 줄을 읽으면서 많은 미국인들은 전율하겠죠. 토마스 제퍼슨 위대해.
갑자기 저는 이게 좀 삐딱하게 보는 시선이, 물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이건 거의 좀 지어낸, 꾸며낸 이야기가 아닐까. 대통령이 왜 뜬금없이 그 혼자서 눈 덮인 강을 건너나. 좀 의아하죠. 좀 훈훈한 얘기긴 하지만 왠지 좀 미화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씁쓸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주 추운 날 어떤 노인이 옥수수빵 1개와 바나나 1개를 사러 나왔대요. 편의점에. 근데 이걸 지켜보는 이 지은이는, 아니 저 노인이 미쳤나? 왜 추운 날 집에 안 있고 굳이 저런 옥수수빵 하나랑 바나나 1개 사러 여기까지 왔나? 의아했던 거죠. 왜 이렇게 꾸물거리냐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그 노인이 계산을 하면서 이제 계산대에 계산원과 이제 인사를 나누는 거죠. 로베르타라는 계산원은 비닐봉지에 손잡이를 벌려 노인의 손목에 부드럽게 걸어주었다. 허공에 매달려 있는 손가락들은 노인의 나이를 상징하듯 온통 주름투성이었다. 그 로베르타는 크게 미소를 지었다. 계산대 너머로 몸을 숙여 노인의 또 다른 늙은 손을 들어 올리더니 그 두 손을 맞잡아서는 자신의 뺨으로 가져갔다. 그녀는 그렇게 노인의 손을 자기 얼굴에 대고 따뜻하게 덮여주기 시작했다. 위아래 양옆까지. 스카프까지 바로잡아주고 매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노인이 갈 때 로베르타라는 점원은 난 내일도 당신이 여기에 꼭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요. 이 모든 장면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이 저자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 노인이 바나나 1개와 옥수수빵 하나를 사기 위해 그곳에 온 게 아니란 걸. 그는 따뜻해지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의 가슴 속까지. 이렇게 씁니다. 이 훈훈한 이야기죠. 훈훈한 사랑 이야기. 정말 얼마나 외로웠으면 점원한테 가서, 점원도 대단해요. 그 노인을 매일 그렇게 챙겨주고, 사람이 그리웠던 거죠, 노인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일본 사람이 장미농장을 읽었는데 그 옆에 또 다른 스위스 사람이 장미농장을 또 했던 거죠. 근데 일본 사람이 잡혀갔어요. 이제 억류당했죠. 당시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니까. 일본 사람이 이제 스위스 가정한테 농장을 대신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시 돌아왔는데 농장은 그대로 있더라.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더라. 그리고 집안마저도 관리가 잘 되어 있더라. 이런 감동적인 얘기. 스위스인 가정의 아버지가 은행 예금 통장을 일본인 아버지의 손에 건네주었다. 일본인 가족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 역시 장미 농장만큼 잘 관리되어 있었다.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참 감동적인 얘기고. 우리 홈카가 도둑 맞은, 이게 그러니까 깊은 산속에 해변 근처에
홈카를 주차시켰는데 도둑이 든 거예요. 이 유리로 창문을 부수고. 그래서 이 세 명의 도둑들이 권총을 들고 칼을 들고 위협하는 상황. 근데 이 아저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차라리 이 사람들이 나에게 온 손님이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좀 좋은 뭐 카메라라든지 그런 거 위치를 다 알려준 거죠. 이 세 명이 소년들인데 멕시코인들이었나 봐요. 근데 좀 어리숙했던 거죠. 범죄 행위가 어리숙해서 자기가 이제 좀 다 알려줬다. 좋은 기타라고 해서 다 주고, 이어폰이 어딨나 이런 것도 다 주고,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아주 잘 대해준 거죠. 물론 이 와중에도 이렇게 대해주면서도 자기 아내와 딸이 있었는데 아내가 강간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또 이 애들이 나를 순식간에 우리 가족을 다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떨었던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어딘가로 데려가요. 이 세 명은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이 가족이. 그 와중에도 노래를 불러요. 가면서 노래를 불러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주고. 이제 이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도착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 이제 죽이려는 게 아닐까 걱정하는데, 이 아이들 중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를 용서해 주시오. 나의 친구들과 우리는 모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들도 가난합니다. 우린 이렇게밖에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린 당신인 줄 몰랐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아내와 아이도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과한 거죠. 사과하면서 돈을 더러 가져가라고, 카드도 가져가라고, 이렇게 차에 기름 넣을 돈도 가져가라고 강도들이 줘요. 아디오스, 잘 가시오. 그렇게 보냅니다. 강도 손님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우리 가족은 서로를 붙들고 울기 시작했다. 참, 이 아저씨도 대단하죠. 그 와중에 두려워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강도들한테 친절하게 하니까, 사랑을 베푸니까 사랑으로 대갚아줬더라. 만약 아저씨가 너무 흥분해서 폭력을 사용하려고 했으면 애들이 뭐 우발적으로 칼을 휘두르거나 총을 쏠 수도 있었고,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베풀면 사랑으로 갚는다. 이런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계속 이제 한 군인과 한 사람이, 여자가 편지를 주고받은 거죠. 편지를 계속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이 군인 아저씨가 그 여자분한테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사진을 안 보내줘요, 그녀가. 왜냐면 만일 나에 대한 당신의 감정이 진실성과 정직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생겼는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미인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나는 당신이 단지 그것 때문에 나를 좋아한다는 느낌을 떨쳐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사랑을 나는 혐오합니다. 그리고 내가 평범하게 생겼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난 당신이 단지 외롭고 대화 상대가 없기 때문에 나한테 계속 편지를 쓰는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지요. 안 됩니다. 내 사진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했던 거예요. 결국 이 아저씨 블랜포드 소인은 결국 뉴욕에 왔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왔는데 이 여성분을 만나기로 했죠. 근데 하필
원래 이제 그 둘은 약속이 되어 있던 거예요. 가슴에 장미꽃을 꽂고 오겠다. 근데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는데 그녀는 키가 크고 늘씬했다. 연두색 전장 차림의 그녀는 마치 봄의 여신이 살아 돌아온 것만 같았다. 그는 그녀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장미꽃을 옷에 꽂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잊은 채 하면서 이렇게 그녀가 속삭였다. 절 따라오시겠어요, 소희님? 자제력을 잃고 블랙포드 소희는 그녀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 순간 그는 홀리스 메이넬을 발견했다. 홀리스 메이넬은 그 처녀 바로 뒤편에 서 있었다. 40살은 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회색 머리가 낡은 모자 속에 집어넣어져 있었다. 딱딱한 복숭아뼈를 가진 다리는 굽 낮은 하이힐 신발 속에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갈색 코트에 구겨진 옷깃에 붉은색 장미 한 송이를 꽂고 있었다. 이런 겁니다. 블랙포드는 자신이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것을 느꼈죠. 처녀를 따라가고 싶은 욕망이 무척 강했지만 반면에 진심으로 그의 영혼과 함께하고 그를 격려해준 홀리스 메이넬을 만나고 싶은 바람도 마찬가지로 컸죠. 결국 이 소희는 할머니를 택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다. 자. 비록 약간의 실망이 없지 않았지만 그는 미소로 짐을 말했다. 저는 블랙포드 소희입니다. 당신은 메이넬 양이겠지요? 당신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당신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도 될까요? 그녀가 대답하죠. 난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군요, 젊은이. 방금 지나간 저 연두색 옷을 입은 처녀가 나더러 옷깃에 이 장미꽃을 꽂고 있으라고 부탁했다오. 그녀가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나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한다면 그녀가 길 건너편 큰 레스토랑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노라고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녀는 이것이 일종의 시험이라고 합디다. 나도 두 아들을 군대에 보냈다오. 그래서 기꺼이 이 일을 맡았다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성의 지혜와 기지와 센스. 이 남성이 만약에 그 젊은 여성을 따라갔다면 둘은 이루어지지 못했겠죠. 여성은 어떻게든 외모에 집착하는 사람을 극도로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자는 지혜롭게도 할머니를 택했고 둘은 이어지게 됐다.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참 훈훈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황금 종이약이라는 거. 종이접기 공예 지도교사가 갑자기 마음의 음성을 듣고 어서 금박종이로 학을 접어 내일 전시장에 오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라고 이런 마음의 소리를 듣고 금박종이로 종이학을 접었대요. 다른 200마리 색종이학들과 함께. 다음날 딱 갔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이유를 모르지만 이 황금 종이학을 당신에게 주라고 명령하는 목소리가 내 안에서 크게 들리는군요. 이 종이학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제 남편이 3주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오늘 저는 처음으로 외출을 했답니다. 오늘이 우리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랍니다. 이 아름다운 선물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참 그건 신의 목소리였다. 당신이 들은 건. 이 아름다운 종이학은 신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 일을 계기로 마음속에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목소리가 들릴 때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그렇군요.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이런 겁니다. 참 놀랍죠? 놀라운 일입니다. 어느 트럭 운전사가 이제 폭설이 내렸을 때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마지막 편지를 아내에게 썼나 봐요. 이 편지도 참 감동적입니다. 감동적이에요.
감동적이고 이렇게 1부가 끝났네요. 그 다음에 2부 삶을 위하여 라스트 댄스. 이것도 엄마 아빠가 춤추는 걸 좋아했대요. 춤추는 걸 좋아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난 춤을 추고 싶다. 난 지금 당장 춤을 추고 싶어. 우리 마지막으로 춤을 추자꾸나. 아버지 저와 함께 춤을 추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가 춤을 춘 거죠, 병원에서. 그게 마지막 춤이었다. 고맙다 아들아. 오늘 밤 네가 여기에 있어줘서 난 정말 기쁘다. 나한테는 너무도 의미 있는 시간이야. 이튿날 크리스마스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다. 그때 춤을 췄던 게 아버지와 마지막 춤이었고 아버지는 참 좋아했죠. 아버지는 자기가 죽을 때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런 게 참 훈훈하다. 참. 그리고 스페인 어느 마을에 파코라는 애가 집을 나갔어요. 아빠가 유명 상점 앞에 큰 광고판에 써붙인 거죠. 파코 집으로 돌아와라. 난 널 사랑한다. 내일 아침 여기서 만나자 아버지가. 그랬더니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이 7명이나 거기 나와 있었던 거죠. 다 가출했던 거죠. 파코 7명이. 참 얼마나 사랑이 고팠으면.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제 이혼할 위기에 처했어요. 토미가. 토미는 울면서 시험지에 썼던 거죠. 성적은 떨어지고 엄마 아빠를 어느 날 선생님이 불렀어요. 그 시험지에 한 문장이 계속 써 있었대요. 근데 그 문장을 보고 엄마 아빠는 다시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더라. 그 문장이 뭐냐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런 걸 애가 문장에 썼던 거죠. 시험지는 눈물에 젖어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이걸 보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다시 결합해야겠구나 다짐했던 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큰 서양 할아버지. 이런 훈훈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 로즈라는 아이가 크리스마스를 2달이나 남겨두고 부모님한테 난 자전거를 받고 싶어요. 어떤 것보다 자전거를 선물 받기 원해요. 말했던 거죠. 근데 애가 이제 그냥 흘러가는 말로 지나가는 말로 했겠지. 그 이후로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자전거만 빼고 아기 보는 인형이라든지 아름다운 동화책, 인형의 집, 나들이 옷 한 벌, 장난감 몇 가지를 샀던 거죠. 이미 다 사놨는데 12월 23일에 이 에이미 로즈가 선언을 해요. 전 어떤 것보다 자전거를 선물 받기 원해요. 부모님은 당황한 거죠. 이미 다 선물을 사놨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님은 좀 고민하다가 묘수를 하나 냅니다. 이 점토로 찰흙 같은 걸로 자전거를 만들어서 그 점토 제품과 진짜 자전거를 교환해주자. 그래서 아빠는 5시간에 걸쳐서 자전거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꼬박 밤을 샌 거죠. 3시간 뒤 크리스마스 아침이 됐다. 이 소녀는 이 자전거를 보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난 아빠가 날 위해 만들어준 이 아름다운 자전거를 세상의 어떤 자전거와도 바꿀 수 없어요. 진짜 자전거 대신 난 이것을 갖고 있을래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자 부모는 에이미에게 자전거를 사주기 위해서라면 하늘이고 땅이고 어디든 뒤지고
다닐 것만 같은 황홀한 기분이 되었다. 이런 훈훈한 얘기입니다. 정말 훈훈하죠.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나무 위의 집 얘기도, 이게 뒷마당에 떡갈나무가 있는데 엄마는 나무집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아빠는 말렸죠. 그래서 몇 년을 이제 보류했던 거예요. 미루다가 결국 이 아줌마는 내가 이걸 만들고 싶다고요. 애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고요. 난 아이들에게 나무 위에 집을 지어주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단 말이에요. 내 말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남편을 꺾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목수를 불러와서 나무집을 만들었다. 그 목수는 나무집을 다 짓더니 그 집안에서, 오두막집 안에서 행복에 겨워 탭댄스를 췄다. 순수한 기쁨의 춤이었다. 나도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함께 춤을 췄다. 근데 남편의 말이 옳았죠. 결국 아이들은 몇 번 올라가 보고 이내 거기에 흥미가 시들해졌습니다. 1년도 채 못 가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고, 이 가족은 새 주인은 나무 위 오두막을 당장 철거해버렸대요. 그렇다고 이게 끝인가? 그게 아닙니다. 그 목수가 죽을 날이 다가왔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 중이에요. 근데 그 목수가 자기가 나무집을 지었다고 자랑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근데 그 사진을 이 아줌마가 가져와요. 그래요. 저도 그 유명한 나무 위 집 좀 보여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오두막에 대해 얘기를 해요. 우리는 떠나면서 윌리스 씨가 누워있는 침대 옆 벽에다가 그 사진들을 붙여놓았다. 나무 위의 집이 어린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누가 그랬던가. 이렇게 끝납니다. 놀랍죠? 결국 그 집은 아이들보다는 엄마를 살렸고, 무엇보다 목수의 목숨을 살린 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오두막집은 좀 상징이 있을 것 같아요. 당장은 지금 오두막집은 없어도 되잖아요. 솔직히 돈만 들고 당장 철거할지도 모르고. 그런 것도 우리 삶에 보면 많잖아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아무 쓸데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피규어를 수집한다든지. 쓸데 없어 보이죠. 누군가가 보기엔 진짜 쓸데없는 돈 낭비인데,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내가 피규어를 모으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거야,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피규어를 사 모음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또 자기의 또 밥벌이를 할 수가 있고, 피규어 제작하는 사람들은 피규어를 팔아서 돈을 벌잖아요. 그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나의 이런 소비 행위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세상에 쓸데없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의미는 붙이기 나름이고, 나의 사소한 행위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테디베어라는 게 있어요. 이 테디베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이 낡은 무전기로 교신을 해요. 어느 날, 트럭 운전사 여러분, 제 목소리가 들립니까? 교신 바랍니다. 테디베어가 아저씨들과 얘기 나누고 싶어요. 잘 들린다 테디베어. 응답해 주셔서 고마워요. 아저씨는 누구신가요? 해서 대화를 하죠. 왜 이렇게 하냐면, 전 지금 외롭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도움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알 수 있는 전부이니까요. 전 다리가 불구라서 걸을 수가 없어요. 아빠는 눈이 엄청 오는 날 트럭을 몰고 집에 오다가 변을 당하신 거죠. 엄마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러 다니시고, 지금 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하면서 트럭을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싶다. 이런 얘기. 이걸 이제 듣던 아저씨가 어린 무전기 친구, 너희 집이 어딘지 말해줄 수 있니? 집 주소를 말해줬죠. 근데 아이가 일러준 잭슨가 229번지로 갔는데 모퉁이를 도는 순간 20대가 넘는 18륜 트럭들이 소년의 집 앞 도로를 세 블럭이나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런 감동적인 얘기. 트럭 운전사들은 돌아가면서 아이를 태워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감동적이죠? 감동적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한 노인이 길을 걷다가 이런 쪽지를 발견해요. 누가 이것을 발견하든지 난 당신을 사랑해요. 누가 이것을 발견하든지 난 당신이 필요해요. 난 얘기를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누가 이것을 발견하든지 난 당신을 사랑해요. 이걸 노인이 보고 마음이 끌려서 근처 고아원을 찾은 거죠. 고아원에 한 소녀가 노인을 봤죠. 이 소녀가 이 쪽지를 남긴 거예요. 소녀와 노인은 친해졌죠. 장난감도 만들어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근데 어느 날 노인이 이제 죽었죠. 그래서 이 소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크레용과 종이를 꺼내 써내려 갔다. 누가 이것을 발견하든지 난 당신을 사랑해요. 똑같은 거 아까 쪽지에 쓴 거예요. 이 소녀는 이런 식으로 외부인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참 훈훈하고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의 대표가 장난감 공룡을 옷에 꽂고 다니는데 그 이유가 자기의 아들이 선물해줬기 때문이다. 아무리 싸구려로 보일지라도 자기 아들한테 가장 큰 위대한 선물이기 때문에 자기는 일부러 꽂고 다닌다. 이런 멋진 아저씨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나오죠. 아이들끼리 뭐 대화했나 봐요. 아이들 아빠는 다들 큰 회사의 사장들이었죠. 너희 아빠는 어떤 멋진 직업을 갖고 있지? 우리 아빠는 그냥 노동자셔. 이 얘기를 듣고 엄마가 아들한테 말한 거죠. 아들아, 노동자가 어떤 건지 넌 모르는 것 같아.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모든 큰 회사들에서 날마다 많은 화물을 실어 나르는 트럭들과 상점들과 시장에서 그리고 새로운 집이 세워지는 모든 건설 현장에서 넌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아들아. 그 훌륭한 일들을 해내는 것은 평범한 노동자들이라는 것을. 회사의 사장들이 멋진 책상을 갖고 있고 하루 종일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루어야 할 큰 프로젝트들을 계획하고 지시 내릴 사항들을 메모하지. 하지만 그들의 꿈이 현실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기억하거라, 아들아. 그 모든 큰 일을 해내는 것은 평범한 노동자들이라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기해주니까 전 아빠의 아들인 게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아빠는 그 모든 큰 일을 해내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니까요. 저는 이 이야기가 참 감동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178쪽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꼬마 아이가 엄마한테 이걸 보여준 거죠. 쪽지에 적어서. 잔디 깎은 값 $5. 이번 주에 내 방 청소한 값 $1. 가게에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50센트. 이런 식으로 적어서 엄마한테 달라는 거예요, 이거를. 엄마가 뒤에다가 이런 내용을 적습니다. 너를 내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네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한 값 무료. 너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값 전부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사랑은 무료. 이런 식으로 다 무료라는 거죠. 이걸 보고 아들이 펑펑 울면서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아들이 연필로 큰 글씨로 이렇게 썼죠. 전부 다 지불되었음.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참 훈훈한 이야기들이 천지네요.
참, 이런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많죠. 그 다음에 188쪽에 어떤 선생님한테 학생이 전 정신지체 아동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와가지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너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너의 진짜 모습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인간을 현재의 모습으로만 판단하면 그는 더 나빠질 것이다. 하지만 그를 미래에 가능한 모습으로 바라봐라. 그러면 그는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게테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 선생님은 졸업반 학생들에게 연설도 해요. 너희들 각자는 너희들 안에 위대함을 지니고 있다. 너희들은 특별한 어떤 것을 갖고 있어. 너희들 각자는 특별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듣고 자랐던 아이들은 특수반 학생도 있었는데 이 레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레스 브라운은 흑인으로서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는 가장 저명한 연사 중에 한 사람이며 미국 전역을 돌며 세미나 강사로도 활약 중이다.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네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었군, 안 그런가? 네 선생님, 약속드린 대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이 레스 브라운을 만든 거죠. 참 놀랍습니다. 이런 훈훈한 이야기가 많아요. 205쪽에는 다른 사람의 삶에서 고통을 덜어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살고 있단 말인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참 좋은 선생님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뭐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이제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를 3권까지 읽었는데요. 참 훈훈하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뭐 그 자체로 실화니까 그냥 이건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 또 다른 책을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